네, 대선이 이제 5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휴일에도 여야 후보들 선거운동에 매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봅니다. 배종호 세안대 교수, 박정하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수석 부단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먼저 정치권, 대선 전국에서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MBC가 김건희 씨 7시간 넘게 통화된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일부 인용, 그러니까 대부분 기각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 내용은 거의 지라시 형태로만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이 파급 효과라든가 내용이라든가에 대해서요? 일단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먼저는 내용이겠죠. 내용이 대체적으로 방송이 다 하는 쪽으로 정리가 됐고 네. 방송이 좀 부적절하다라는 부분은 사생활 관련 또는 개인의 수사와 관련된 것, 예. 이런 것들이고 정치적인 사회적 견해에 대해서는 방송을 하도록, 그 이유는 이제 공인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 부분을 전달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방송이 되면은 지난번에 대국민 기자회견의 모습하고 상당히 비교가 될 것 같아요. 네. 이때는 이제 말투 또는 음성, 톤 이런 게 다 그대로 전달되면은, 야, 그때는 굉장히 다소코됐는데 이거 보니까 굉장히 거칠다. 그러면 지난번에 대국민 사과가 좀 부적절했다는 논란이 있는데, 그럼 대국민 사과 그것 자체도 연기였다는 얘기 아니냐. 라면서 이제 배우자 리스크가 다시 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시점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굉장히 내홍 때문에, 또 그리고 이대남이 이탈하면서 지지율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화해하고 또 이대남을 겨냥하는 데 공약을 내세우면서 반등을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다시 이게 터진다면은 굉장히 본인에게는 위기가 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이 방송 시점이 이번 일요일이고 한 번 더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제 2주에 나눠서 한다더라고요. 네, 그렇다면은 설 연휴 직전에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설 연휴 이제 전국적으로 민심이 대이동할 텐데, 그런 차원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설 연휴가 끝나면 한 달 정도 남거든요. 예. 그때 여론조사가 발표가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악재로 반영이 돼서 여론조사가 굉장히 낮게 나온다면 한 달 시점에 여론조사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대로 대선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고요. 예. 하나 더 얘기하면 이제 안철수 후보가 부상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네.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마의 15%를 뚫고 지금 17%를 기록한 그런 여론조사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안철수 후보가 반사이익을 더 입어가지고 20%를 넘게 되면은 두 사람의 후보 단일화 문제가 굉장히 급부상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윤석열 후보의 어떤 교체론까지 내부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악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려가 됩니다. 여러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설 명절 전에 2회에 걸쳐서 방송하는 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있고, 법원의 판단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MBC 자체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다 문제죠. 예. 저는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나 이런 것들을 용인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 가지로 우선 나눠보면, 이 녹취록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생성되는 시점, 그다음에 이게 유통돼서 MBC 스트레이트까지 이제 방영되는 시점,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지난해 7월부터 해서 12월까지 53차례 정도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통화를 해서 서울의 소리에 이모 스스로 기자라는 사람이 이제 도와주겠다. 심지어는 떡밥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도와주겠다고 이제 접근을 해서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하고 매번 이거를 녹취를 해서 친여 성향의 소위 말하는 열린 공감 TV와 협의를 하면서 매번 녹취록을 넘겨요. 예. 그러면 그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게 아니라 본인들은 취재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건 애초부터 기획돼서 준비돼서 무언가의 함정을 파기 위한 정치 공작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생성 과정 자체도 굉장히 취재와는 관계없이 불법적으로 녹취가 됐고, 이게 정치적 목적으로 쓰여지기 위한 기획된 물건이다라는 것 하나. 예. 두 번째는 MBC가 공영방송이잖아요. 이게 상업방송이면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공영방송인데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진 녹취본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것도 편집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에 보도를 한다는 거는 저는 공영방송의 입장으로서도 본인의 이 판단이 내부적으로 소위 말하는 데스킹 기능이나 아니면 이걸 이 보도를 해야 되는 이제 판단 기능이 굉장히 흐려져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과거 뭐 관련자들이 모두 무죄가 났습니다만은 채널A의 이동재 기자 사건과 같은 네. 그런 상황을 연상케 하는 그런 거로 보여줘요. 그래서 생성도 잘못됐고 유통 그다음에 방영까지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 판단이 들어서 이거는 정치 공작을 위한 고도의 정치 녹취지 이게 취재 과정에서 나온 건 아니라는 분명한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배 교수님은 글쎄 이게 좀 상당한 영향을 많이 미칠 거다. 심지어는 뭐 후보 교체론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예. 이미 김건희 씨 관련한 리스크는 작년부터 이제 노출이 되었던 상황이고 오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뭐 상황을 봐야겠습니다만은 지금 친문내 일부 커뮤니티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보이는 것처럼 저는 이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튈지 모르는 건이라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 이게 엄청나게 클 거다라고 예단하기는 좀 이른 시점이고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게 이렇게 지지율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까라고 저는 뭐 생각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성숙해져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무슨 의도를 갖고 만들어진 녹취로라면 그 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하시리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가 그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기각이 돼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만 오늘 방송분을 보고 난 다음에 뭐 얘기할 게 있으면 또 얘기를 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이제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좀 균형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용인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판단을 했어요. 방송을 해라. 따라서 우리는 이제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고 존중 안 할 재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법원이 판단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우자는 일종의 공적 인물이다. 공인에 해당된다. 그리고 특히 이제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은 예. 굉장히 국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검증의 대상이다. 특히 이제 정치적, 사회적 견해에 대해서 그래서 이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이 알아야 된다라는 이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방송을 하라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서울의 소리 이 기자에 대해서 스스로 기자다라고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다.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윤석열 후보가 인터넷 매체 기자를 비하하는 그런 이제 발언을 해가지고 굉장히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는데 서울의 소리 이 기자는 이제 촬영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스스로 기자라는 이제 표현은 굉장히 비하된 표현이기 때문에 예. 부적절하다고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기자가 기획을 했다 이렇게 이제 지금 단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53차례나 김건희 씨가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 김건희 씨가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도 무슨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방송 금지를 한 부분을 보면은 김건희 씨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한 표현이 있어요. 네. 근데 이분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왜 53차례나 6개월 동안 서로 통화를 했을까? 지금 본인이 녹취를 안 했을까? 저는 그것도 상당히 의문인데요.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갖었겠냐? 제가 볼 때는 일단 언론계 동향 내지는 시중의 여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방송 불가 판정을 내린 부분을 보면은 언론사 내지는 언론사 기자들에 대해서 평가한 부분 또 어떤 발언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이 기자를 어떻게든지 설득 내지는 회유하려는 예. 그런 의도도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영방송이 적절한가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전적으로 MBC가 판단하는 문제예요. 이거는 MBC가 취재한 거는 아니거든요. 서울의 소리가 취재해서 이 자료를 넘겼거든요. 그러면 MBC는 판단할 때 어떤 부분만 판단하면 되냐면은 이게 뉴스 가치가 있는가, 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걸 전달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판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거는 충분히 뉴스 가치가 있다. 국민이 그리고 알아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방송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건 전적으로 언론사 고유의 영역이다. 그리고 이거는 언론 자유의 영역이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 몰려가가지고
방송을 막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홍준표 의원이 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다. 오히려 언론 탄압으로 비칠 수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경고를 했기 때문에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의힘도 심각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론이 저도 필요하지 당연히 않을까요? 반론이 필요할 것 예. 같아요. 우선은 첫 번째 이제 법원의 판단 기준을 후보자, 배우자가 공인이기 때문에 검증을 하기 위한 알 권리 차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후보자, 배우자가 공인이라는 것까지는 법원이 판단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 검증을 위한 알 권리라는 거는 법원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혹여 이게 배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검증 차원의 자료여서 이걸 법원이 옳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기. MBC가 이런 보도를 하겠노라고 했을 때 알 권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법원이 판단한 거지 이게 배우자의 검증을 위한 것은 좀 과도하게 논리가 전개됐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그 우리 배 교수님 과거에 이제 기자 생활을 하셨거든요. 네. 기자 윤리라는 게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취재한 건을 내가 보도를 하는 거지. 응? 기자 욕심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게 53번 정도 통화를 하면서 있었던 자료를 매번 실시간으로 다른 곳으로 옮겼다. 그리고 그거를 축적을 했다가 이거를 그 열린공간 TV에서 방영을 할 거냐 아니면 또 다른 공중파에서 방송을 할 거냐를 협의했다라고 하면 과연 이게 기자윤리에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스스로 기자라는 표현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는 과연 본인이 스스로도 이게 기자 신분이 맞는 건지 기자의 윤리에 맞춰서 본인이 이걸 취재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저는 돌아볼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만약에 이게 내가 옳게 취재를 하고 취재 목적으로 취득된 녹취라면 내가 보도를 하지 왜 그거를 다른 곳에 전달해서 그리고 그것도 다른 매체와 인터뷰하는 방법 어떤 내용을 할 건지도 협의를 하고 그걸 특정 시점 뭐 그게 10월, 12월 또다시 이제 지금 1월 중순 특정 시점까지 고려를 해서 방송을 했나. 저는 뭐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정치적 대선이라는 걸 앞두고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 시점에서 방송을 한 기획 뭐 정치적인 공작이다라고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네. 짧게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예. 기자 안 윤리 짧던데요? 얘기를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팩트만 전달할게요. 그러면은 예. 이 서울의 소리가요. 이번에 MBC만 준 게 아니고 이전에 JTBC에도 똑같은 형태로 보도를 한 적이 있고 한겨레를 통해서도 똑같은 형태로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기자윤리 위반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맞지 않고요. 예. 특히 이제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가 왜 인터넷 매체에서 하느냐, MBC 같은 그런 지상파에서 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닌가도 생각이 됩니다. 네, 취재 과정이나 뭐 보도 여부에 대해서는 두 분 말씀이 충분히 시청자들에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주말 동선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강원 방문 이틀째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데 좀 한반도 평화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은 공약을 발표를 했거든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키워드는 이제 평화와 경제예요. 그래서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시대를 열겠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 시대를 선도하는 강원도, 그리고 또 디지털 그린 뉴들의 메카 강원도를 만들겠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강원도를 평화 특별자치도로 승격을 하겠다. 그래서 강원도를 평화와 경제 특별구역으로 지정하겠다라는 이제 공약을 내놨고요. 그래서 남과 북이 자유롭게 좀 왕래하고 또 교역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주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금강산 관광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하겠다. 그리고 DMZ 비무장지대를 평화 그리고 생태 관광지도로 만들겠다라는 이제 그런 공약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남북 간의 끊어진 철도와 도로도 있도록 하겠다. 예. 그리고 강원도를 데이터 기반의 바이오 헬스 융복합 벨트로 조성하겠다. 그리고 또 수소라든지 풍력 등 이런 인프라를 좀 확대해가지고 탄소 중립 그린 뉴들의 메카로 만들겠다라는 이제 공약을 내놨고요. 플러스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버지도 태백 장성에서 광부로 일했다. 그리고 지금 장형도 여전히 지금 태백에서 광부로 일하고 있다면서 강원도하고 특별한 인연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 후보들이 어느 지역 갈 때마다 그 지역과 연관성을 계속 말하잖아요. 찾기도 어느 정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공교롭게 이제
병사 월급 부분에 네. 대해서도 뭐 200만 원씩 주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두 대선 후보가 윤석열 후보는 부동시 때문에 면제가 됐고요. 이재명 후보는 사고로 이제 팔이 좀 다치면서 면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대북 선제 타격에 대해서 굉장히 안보 포퓰리즘이다 비난을 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이세요? 글쎄요, 저희가 뭐 언제부턴가 무슨 전쟁에 대한 위험 뭐 이런 거를 굉장히 그 민주당 계열에서는 굉장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선제 타격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 생명은 누가 지켜요? 며칠 전에도 계속 봤지만은 불꽃이 딱 튀기 시작하면 1분 내에 남한 전역이 모두 다 초토화되는 상황이에요. 꼭 그게 핵탄두를 안 싫더라도 요즘에는 미사일 기술이 굉장히 좋아서 그리고 저희가 휴민트 정보 그다음에 각종 정보 자산들이 있잖아요. 그게 동해안을 좀 향한 실험인지 아니면 남쪽을 향한 타격인지 알 수 있거든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도 그러면은 그게 판단이 들면 선제 타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맞아요? 저는 민주당에서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막 전쟁의 위협을 부추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선제 타격이 마치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저는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대한민국 국가를 대한민국 국민을 지킬 의도가 정말 있는 건지 의사가 있는 건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삶은 소대가리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네. 북한에 좋은 인상 줘야 되고 그다음에 김여정이 뭐라고 얘기하면 다 들어줘야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전협정도 안 돼요. 베트남에서 있었던 하노이 정상회담도 안 돼요. 여지껏 다 시간 보내고 결국에는 핵 개발할 수 있게 미사일 개발할 수 있게 시간과 돈과 여유를 다 줘서 결국에 우리가 얻은 게 뭐예요? 그리고 마지막 타격이 들어올 것 같으면 우리가 선제 타격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게 맞지. 그거를 마치 아니라고 하고 북한은 주적이라고 얘기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저는 그 안보 의식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분명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도자가 전쟁을 얘기하면은 안 됩니다. 평화를 얘기해야 됩니다. 전쟁을 얘기하는 지도자는 굉장히 극우적이고 위험하고 나라와 민족을 정말로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한 지도자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북한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상 전쟁을 선동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 전신 같은 경우는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북한하고 총풍 거래를 하는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보수가 사실상 완전 괴멸됐을 때 가장 첫 번째로 꼽는 문제가 뭐냐? 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잘못된 대북 정책을 얘기를 했거든요. 수구 냉전적인.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라고 반성을 했는데 지금 다시 위기 상황에 몰려가지고 지지율을 급반등하기 위해서 강성 보수 지층을 겨냥하기 위해서 선제 타격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전형적인 보수와 진보를 갈라쳐가기 위한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최근에 보면 또 이대남까지 하면서 지금 남녀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도자로서는 매우 부적절하고요. 이거는 결국은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진영의 결집만 가지고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중도 무당층 외연이 확장이 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데 이렇게 강성 보수의 기치를 내걸면은 중도 무당층에서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전략으로도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부적절한 메시지를 내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반론해야 되는 거 네. 아닌가요? 예, 우선은 하시죠. 그러면은 예. 이게 이제 북한이 우리를 목표로 해서 샀을 때 선제 타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 무당층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에 대해서 선제 타격을 해서 국민들을 보호하겠다가 어떻게 강성 우파의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앞으로에 있을 지지율 추이가 이걸 말해줄 텐데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약간 다소 하향 곡선, 윤석열 후보의 다소 상승 곡선은 어떻게 그럼 해석을 할 건가 하나. 두 번째는 이대남의 갈등을 부추긴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최근에 있었던 일부 여성 단체들의 움직임,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의 적절치 못한 많은 것들이 사실은 애초부터 갈라치기를 원래 했던 거거든요. 이에 대한 반발로
이대남들이 젊은 층들이 호응하는 것을 갈라치기라고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좀 잘못된 부분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권에 대해서는 중도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향후 설 전까지의 두 후보의 지지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걸 보면 이게 뭐 강성우파 아니면 갈라치기인지 아니면 중도층도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 좀 보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공약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윤 후보 공약 얘기로 넘어가 봤는데 조금 전에 11시쯤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또 서울 지역 관련해서 공약을 발표를 했거든요. 저는 눈에 띄는 게 방역 패스를 좀 완화하겠다랑 교통 대란을 좀 완화시키고자 하는 도시 지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는데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일단 특히 이제 수도권 서울이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수도권 서울의 민심을 보면은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서울 지역의 유권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결국 이제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중도 외연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공급 문제. 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부동산 세제 완화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도 당연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약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동시에 최대 이슈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방역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후보, 이재명, 또 이재명 후보, 윤석열 두 사람이 지금 앞다퉈서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방역 패스 철회를 요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방역 패스가 과연 전체적으로 하나의 일관된 잣대로 적용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왜 방역 패스 제도를 뭐 이렇게 슈퍼마켓이라든지 이런 데는 적용하면서 지하철, 버스는 적용을 안 하냐 이렇게 나온다면 그거는 형평성의 잣대로 맞는 거죠. 그렇지만은 지하철에 만약에 방역 패스를 처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이동권 자체가 봉쇄되기 때문에 고륙지책으로 한 것이죠. 만약에 코로나19만 잡아야 되겠다면은 완전히 그냥 봉쇄령을 내리면 되지만은 또 국민의 일상적인 삶도 보장을 해야 되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방역 패스를 처리한다. 그럼 방역 패스 처리하면 이제 앞으로 오미크론 변이 플러스 또 다른 변이가 나오면은 앞으로 뭐 2만 명, 3만 명의 하루 확진자가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100% 양보해가지고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은 방역 패스 처리하면 어떻게 잡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상당히 좀 무책임한 발언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오늘 코로나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거는 좀 방역 패스와 거리 두기의 모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비과학적인 방역 대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는 상황에서 실내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은 방역 패스를 해제해야 된다. 이건 뭐 법원에서도 일부 가처분이 인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독서실이라든지. 그렇죠. 독서실, 마트 뭐 이런 곳들 그리고 카페나 식당처럼 마스크를 불가피 벗어야 되는 곳에서는 거리두기를 좀 완화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비과학적인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오늘 좀 공약을 했고요. 그 외에 뭐 철도, 고속도로의 서울 시내 지역을 좀 지어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뭐 저도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의 강원도 공약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면 이재명 후보가 어제 얘기했던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는 지난 10년간 강원도의 민주당 도정이 주장해 왔던 거고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도 5년 전에 대통령 공약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아직도 하지 않은 거를 또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남북이 과거와 같은 상황이 아닌데 설악산의 오색 케이블카는 반대해서 설악산 관광은 망가뜨리고 금강산 관광은 재개한다는 거는 과연 이 강원도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어제 강원도에서 했던 공약들은 굉장히 현실을 잘 모르고 강원도민들의 바람을 잘 모르고 일부의 의견들만 반영해서 현재 잘못 가고 있는 남북 관계 속에서의 천수답 관광 얘기만 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 전에 이제 양자 TV 토론이 이제 있을 것 같아요. 예. TV 토론 끝나고 저희가 질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여기까지밖에 허락이 안 되네. 예. 예. 배정호 세한대 교수, 박정하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수석단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